이게 공급 측면에서 온 그와 같은 인플레이션인데 연준이 이자를 올린다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는가? 근데 괜히 연준이 이자를 올려서 지금 고통만 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한 달 전인데요. 6월 20일인데 역시 서머스 교수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뭐 최고의 장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방송, 공정하게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경제 스케치북. 네, 제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번에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의 요인이 강하다. 이제 석유류 가격이 오르고, 유가가 이제 오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오르고 또 공급망 애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애로가 있어서 이게 공급 측면에서 온 그와 같은 인플레이션인데 연준이 이자를 올린다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괜히 연준이 이자를 올려서 지금 고통만 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얼마 전에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앙은행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여러 중앙은행장들하고 함께 이제 대담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주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경제학자들이 그리는 우리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를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인데 총 공급 곡선,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커브, 디맨드 커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디맨드 커브. 이걸 이제 디맨드죠. 그래서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와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커브가 만나는 데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제 국민 소득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가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를 많이들 알다시피 공급 측에 애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우리 경제학 교실에서는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통상적으로는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의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인데 지금 공급 측에 애로가 생겨서 이 커브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AS 커브처럼 똑바로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AS 커브가 가팔라지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옛날과 같은 총공급 곡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서머스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못하고 저축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가 아니고 지금 조금 해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복수 소비, 보복 소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소비를 막 하려고 그러고 자동차도 더 사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여행도 가려고 그러는데 자동차를 만들려고 보다 보니까 뭐 반도체도 부족하고 뭐 이런저런 공급망 애로가 있고 뭐 중국이 갑자기 뭐 상하이를 뭐 그냥 셧다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못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쫓아왔다는 것이 바로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이 늘질 못하고 늘질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총공급 곡선이 가파른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생산이 늘지는 별로 않은 상황에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격이 대폭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뭐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연준도 그렇고 공급망 애로가 이렇게 심각한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다. 자, 공급망 애로가 크게 좀 나아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쪽으로 한쪽으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한쪽에서 역으로 이제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역시 또 가파르게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아주 급속하게 가격이 빠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파월 의장의 얘기를 그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 스케치북. 자, 그러면 파월 의장 얘기대로 수요를 잡아서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으리라고 지금 예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 콜드 터키 방식, 급냉 방식으로 써서 이자율을 빨리 올려서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왜 그렇게 뭐 시간을 끄냐. 지금 빅 스텝이라고 그러고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지만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거에 지금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데 그냥 뭐 1% 올리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9.1%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그런 예상도 있었죠. 이거 그러면 연준이 1%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연준이 그럴까요? 저는 좋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대비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자를 너무 빨리 올리게 되면 금융기관에 충격을 받는 금융기관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금년 3월서부터 지금 점진적으로 이자율을 올려왔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자율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점도표를 발표하면서 시장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연준이 선제적으로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퍼펙트 스톰이 저기에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렇게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소통을 하는 것은 대비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자율을 올릴 것이다. 따라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업이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계나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국가는 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연준이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 하는 것의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IMF 사태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서부터 6개월간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6개월간 우리는 대비할 시간이 있는 거죠. 내년에도 연준이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준이 꼭지점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3.7이나 3.8로 내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가속화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대비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뭐냐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펀드들입니다. 펀드들은 수익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빚을 얻어가지고 자기 원본보다 2배, 3배를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손실도 굉장히 크게 본 펀드들이 많죠. 그런데 이 펀드들이 계속 연준이 과연 저 이자율 높이는 것을 저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연준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0%가 금융시장에 빠졌는데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났거든요. 그럼 손실이 엄청나게 났으니까 이것을 벌충을 해야 되겠다. 지금 또 사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들어가서 이른바 베어마켓 랠리. 그래서 베어마켓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30%, 20% 빠졌다가 지금 2, 3%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비하라고 지금 충분히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 기회를 타가지고 손실 본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위험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혹은 기업이나 그런 펀드나 그런 금융기관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게는 너무 슬퍼서 제가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금리가 올라가게 될 때 굉장히 그 큰 문제를 당하실 가게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가죠. 국가가 이것을 대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비하지 못하는 국가,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구조가 취약한 국가, 이런 국가들서부터 하나씩 둘씩 다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연준의 얘기, 우리 내년까지 여기까지 올릴 거야 하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쉽게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지금 계속 경보를 보내는 거죠.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청에서 경보하는 거하고 같아요. 저 퍼펙트 스톰이 저기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바라는 대로 방향을 바꿔서 우리나라로 안 오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오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중간에 길을 바꾼다거나 갑자기 열대성 고기압으로 바뀌어서 힘을 잃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확률로는 우리나라를 정면으로 부딪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스케치북.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전문 용어인데 이것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재 정책 그 담당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서 예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송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여러 전문가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이제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런 이론을 알게 되면 그러면 대개 지금 정책 담당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상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태그네이션, 침체죠. 근데 서머스 교수가 secular stagnation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역시 마찬가지로 MIT 대학의 올리비에 블랭샤드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선진국이 대개 90년대 이후로 이제 그 거의 그 성장률이 2%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장기 침체 상황이고 그것이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 서머스 교수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경고해서 유명해졌는데 6월 20일에 영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secular stagnation이냐 아니면 secular stagflation이냐. 그럼 secular stagflation이란 무슨 얘기냐면 stagflation이 그냥 만성적으로 장기적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달아놓고 서머스 교수가 자기가 이거 제목 달아놓고 어떻게 될지 고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한번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 이제 얘기를 하면 크루만 교수나 블라인더 교수는 한 2% 정도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생각엔 그건 아닐 것 같고 한 2.5% 정도 잡아야 될 것 같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플레이션은 저기 지금 우리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통상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9.1%에 달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어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미국에서는 지금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Index라고 해서 PC 지수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소비하는 지출 가액을 가지고 물가 지수를 이제 내는 건데요. 이 지수들을 지금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들이 지금 4.5 이 근방에 지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원 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석유류하고 농산물을 뺀 근원 지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개 한 4.5쯤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근원 지수를 우리가 2%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죠. 근데 서머스 교수는 2.5%는 낮춰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2.5%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실업률을 희생해야 한다. 그럼 희생률이 얼마로 될 것이냐? 우리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희생률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약 한 2% 정도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스 교수는 그냥 하여튼 보수적으로 잡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다. 그러면 2% 희생률이 2%라고 하고 인플레이션율을 2.5%를 낮추려고 하면 그러면 5%만큼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 5%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1년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기준 실업률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완전 고용 수준하에서 이제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머스 교수는 이제 그것을 지금 구인난이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인난이 따져서 잡 오프닝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실업률은 5%부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제에 좀 공백이 좀 있어야 되고 그 공백이 생기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5% 정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인플레이션율을 2.5% 낮추기 위해서는 5%만큼 실업률이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 5%는 어떻게 따지냐면 만약에 1년에 5%를 그러니까 1년에 낮추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1년 동안 실업률이 10%를 가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뉴트럴한 그러니까 중립적인 실업률이 우리가 5%라고 잡고 있고 거기에다가 5%를 더 늘렸으니까 10% 실업률이 돼야지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2.5%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1년 내에 안 잡고 그걸 2년에 잡는다. 그러면 2년 동안 실업률이 7.5% 돼야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2년에 안 잡고 5년에 잡는다. 그러면 1년에 1%씩 따져서 5 더하기 1하면 6%씩 돼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서머스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암울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대강만 계산해 봤더니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다. 그리고 서머스 교수는 계속 이게 보수적으로 내가 한번 계산해 본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나쁠 것이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한 달 전인데요. 6월 20일인데 그랬더니 역시 서머스 교수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뭐 최고의 장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저 오만한 서머스 이번에도 또 엉뚱한 소리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주목해 보는 바로 그때 당시에 주목해 보는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 인터뷰냐면 폴 로머라고 하는 NYU 뉴욕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서머스 교수 못지않게 경제학계의 천재라고 또 불리는 분이고요. 이분은 원래 이제 우리 성장경제학
경제학을 하시는 분이고 혁신경제학을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이 고소득층의 임금 상승률보다 더 높았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졌고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 우위 시장이 됐고 그래서 사용자들이 지금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런데 서머스 교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늘 거 아니냐.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생한 지 얼마 안 됐고 70년대처럼 그렇게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벌써부터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우리 소득 분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아니 그러면은 지금 페드에서 2%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했더니 아니 뭐 로머 교수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뭐 블랭샤 교수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왜 2%를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경제 상황에 봐서 우리 한 4% 정도를 지금 목표로 삼자. 그리고 4%가 됐을 때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조금 더 낮추면 되는 것이지. 왜 벌써부터 2% 목표로 해서 왜 과도하게 이자율을 높이고 경제를 냉각시켜서 왜 실업률을 높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진보 진영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소득 분배를 강조하는 민주당 쪽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굳이 실업률을 높여서 잡을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그래서 공급 측면의 정책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무슨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규제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페드가 그렇게 이자율을 높여서 고통을 높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보 진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경제 스케치북.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교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교수가 지금 상원의원이 됐죠. 그러니까 하버드 로스쿨의 이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문제를 주로 법적으로 다뤘던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용카드 사태나 파산법 공부하고 이럴 때 이 교수 논문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 진보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상원에 보고할 때 지금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공급 측면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는데 왜 쓸데없이 이자율을 낮춰서 실업률을 높여서 왜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고통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제롬 파월의 대답은 당시 이렇습니다. 지금 잡 오프닝 사람 구하는 게 2자리면 지금 잡을 구하는 노동자들은 한 사람밖에 없다. 미국은 지금 굉장히 노동시장이 그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지금 그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 노동시장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교수는, 워렌 상원의원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리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처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차인가 2회차인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즉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것이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볼 것이다. 그리고 명목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명목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업이고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유동성 관리가 잘못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업이 부도날 확률이 많아서 그건 위험하죠. 하지만 부도가 날 위험이 없는, 그러면서 부채를 많이 진 그 기업은 지금 굉장한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 기업이나 그다음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많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반기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되지 않는 거죠.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페드의 저렇게 급냉 방식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펀드들이 주식이 30%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손해를 봤죠. 그런데 그 연준이 저렇게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더 손해를 볼 것 같고, 지금 이제 빨리 바닥을 확인해서 투자를 해서 그것을 이제 이익을 내야지 손실을 지금 보충할 수 있는데, 지금 연준이 계속 지금 올린다고 하니까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이자를 계속 올리겠다고 예고를 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서 압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 낮춰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실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단계도 오기 전에 지금 미국의 진보 진영 쪽에서 과격한 금리 인상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금 경고가 들어가 있고, 원래 금융시장이나 이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반기는 쪽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페드에는 지금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스 교수처럼 학자로서 이것이 서민들에게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 목소리는 지금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서머스 교수는 지금 좀 뭐라 그럴까요? 민주당의 보수적인 학자고 정치인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립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수적인 서머스 교수가 지금 카산드라 같은 우리 그리스의 예언을 했다고 하는 그 여자죠. 그런 카산드라와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머스 교수의 입지는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서머스 교수는 한탄하듯이 한마디를 던진 거죠. 세큘러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던진 겁니다. 세큘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을 우리가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서머스 교수는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secular stagnation 상황이 될 것인데 이 secular stagflation 기간이 생길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질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경고가 나온 겁니다.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퍼펙트 스톰. 얼마나 충격이 강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 지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 스케치북. 네, 경제학도 배우시고 경제 현안도 이해하시느라고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런 만큼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교훈을 주는 좋은 경제방송, 공정하게 경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